그때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삐리삐리 삐리삐리 응? 삐리삐리. 두 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제가 사실 외계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연 과학자는 외계인의 실체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셔볼게요. 선장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선장님께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외계인은 있습니다. 보셨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요? 네, 오늘 이제 정황 증거를 제가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우. 좋습니다. 사실 우리 선장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UFO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지식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지식항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그런 이상한 존재들, 보통 외계인이라고 칭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구약에서는 신이라고들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과학의 눈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게 혹시 그런 외계에서 온 어떤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들을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전에 전해져 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최근에 과학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목격했던 어떤 그런 존재들에 관한 그 얘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UFO나 뭐 이게 처음 문제가 됐던 화제가 됐던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이 안 됐죠. 됐네요. 그러니까 1947년이 이제 말하자면 UFO 원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네. 1945년에 끝나고 한 2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것도 승리를 거둔 미국.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케네스 아놀드라는 부보안관직을 갖고 있고 나름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비행기를 갖고 있었어요. 본인 개인 비행기요? 그렇죠. 개인 비행기인데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추락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거를 탐색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편대가 날아가는 걸 딱 목격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비행체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봐선 도저히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속도가 일단 음속을 훨씬 넘어서는. 당시 인류에 없던 그렇죠. 기술. 그때는 음속 돌파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음속 돌파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몇 달 후에 가능해져요. 그럼 비행 테스트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테스트 비행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아주 극비 사항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당시에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던 구소련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는 그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비밀 지역.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매스컴에다가 알렸거든요. 그게 근데 최초의 UFO 목격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UFO라고 부르지 않고요. 플라잉 소서, 비행 접시라고. 비행 접시. 비행 접시. 그때부터 접시란 말이 나왔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표현을 이 아놀드 케네스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설명하면서 찻잔 받침처럼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니까 보도 매체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비행 접시라고 하죠. AP 통신에서 그렇게 조어를 했다고 해요. 기자의 센스였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한 2주 정도 안 돼서 또 난리가 나요. 로스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루스웰 사건. 네. 이거는 이제 일반 민간인 사건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군에서 일어난 거예요. 군에서. 군에서 어떤 보도 자료를 내놓냐면 플라잉 소서가 이 로스웰에 어디 추락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그게 지역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플라잉 소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막 시끄러워지니까 바로 그 보도를 취소해요. 이게 정정? 잘못됐다. 정정. 아. 그 플라잉 소서가 아니라 기상 관측 기구가 이제 추락한 거를 잘못 오인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지 사령관이 직접 나와서 그 수거했다고 하는 기구 잔해를 갖다 앞에 놓고 기자회견을 하죠.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수거 작업을 했던 사람 그 이제 당시 군인이었겠죠. 네. 자신이 수거했던 진짜는 그게 아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또 따로 있다. 내부 고발을 해버렸네. 뜨드드든. 다른 데다 갖다 옮겼다.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도플락 하는데 와, 아니 근데 제가 막 알기로는 이때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도 발견이 됐다 하면서 막 영상도 있었잖아요. 그 동영상.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외계인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면서. 저도 그 영상 일부를 본 적이 있어요. 예, 어. 매체를 통해서. 예.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가짜로 조작됐다 이렇게 밝혀져서 저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말 아까 그 아놀드 케네스가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존재와 추락했던 것이 같은 종류냐라는 데에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음속을 돌파해서 막 상당한 수준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로스웰이라는 데 그냥 어쩌다가 비실비실해서 추락했고 뭐 거기 타고 있던 외계인도 지구의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렇게 허술하게 했겠냐. 그래서 저는 로스웰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있었던 다른 또 중요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노이즈 어떤 마케팅. 해프닝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1947년에 일반인들이 UFO를 목격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공군, 당시는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육군 항공대 뭐 이 정도로 예,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고되는 거기 관련된 조종사들 그리고 거기 관제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UFO를 목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는 거예요. 1947년에.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쭉 보면은 그 당시 미 육군의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그런 괴 비행체들을 목격을 해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당시 수준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행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보고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총괄해서 분석할 수 있었던 부서가 그러니까 미 육군 항공 군수사령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자료들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해요. 1947년 9월에 작성된 보고서인데요. 군에서는 비행 접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비행 원반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비행 원반이 결코 환상이나 허구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극도의 상승 속도. 우리가 보통 일반 비행기는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선회를 해서 올라가요. 지금 목격된 건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수직 상승이라든지 뭐 이게 가능하고 회전할 때 기동력. 일반 비행기는 회전할 때 일정한 반지름을 두고 이렇게 회전하죠. 근데 이 UFO는 가다가 거의 직각으로 꺾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단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된 게 뭐냐. 레이더에 감지될 경우에 회피하려고 한다. 쑥스럽다, 쑥스럽다. 스물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판단이 뭐냐. 이거는 어떤 비행체가 맞다. 실제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조종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타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 이렇게 방향을 급하게 틀고 하면 안에서 가속도가 되게 세요. 그럼 가속도가 굉장히 커지면 일반 생명체는 못 견디죠. 그러죠. 최근에 그 탑건인가요? 파일럿들 뭐 중력 장치. 맞아요. 앞에 보면은 중력 가속도 해서 뭐 10을 돌파하냐 막 그런 네.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 원반 당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10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 1000 막 그런 정도로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안에 조종사가 있다면 견디지 못한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는 건 어쨌든 민간인들 사이에서 그랬대 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부대 안에서 보고서 작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이미 석 달 만에 9월에 보고서가 한번 나왔고 그러고 그 12월에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또 나와요. 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 비행 원반이 공중에 그냥 정지 상태로 있다. 근데 거기 정지 상태로 존재할 때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이제 뭐 어떤 프로펠러가 동력, 있어야 프로펠러라든지 뭐 네. 보통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청난 높은 상공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보통 유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딱 정지해. 어느 위치에서. 근데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UFO가 이미 1947년부터 보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와우. (1948년으로) 넘어가면서 네. 드디어 공군이 미국 그 육군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미 공군이 이제 생겨나죠. 자, 그러고 나서 처음 했던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FO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사인이라고 UFO 전담 팀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이때도 역시 UFO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48년 1년 동안 이 프로젝트 사인이라는 팀이 조사 활동을 하는데 그때 최종 보고서에는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 Unidentified Aerial Object. UFO가 아니고 UAO네요. UAO. 네. 아, 근데 A는 그러면 에어리얼, 공중. Aerial. 그러니까 공중의 어떤 물체다. 미확인 공중 물체.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이게 만들어졌냐? 외계인 그거가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잠재적인 적국에서 만든 비밀 무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미사일 종류 또는 그와 준하는 어떤 공격 무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최초로 조사 전담팀이 운용이 되는데 여기서 두 파로 나뉘어요. 한쪽은 뭐냐? 이거 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외계에서 온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한쪽이고 다른 쪽은 아 그게 아니라 소련에서 온 걸 가능성이 높다. 지구 안의 것이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를 주도했던 쪽은 바로 외계 기원론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자기가들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소련 그건 아니야. 말하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아까 보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가속을 하거나 뭐 이런 게 특성이잖아요. 중요한 특성인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원이야. 당시에 비행기는 뭐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름 가는 거. 네, 기름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가 안 나오죠. 결국 그 정도의 출력이 나오려면 원자력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 정도 속도로 가속을 하려면은 원자폭탄을 계속해서 터트려 갖고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 지구에 존재하는 기술로는 그렇죠. 안 되는 거였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소련 기원론을 주장하는 쪽은 소련에 뭔가 엄청난 게 지금 일어난다는 거를 계속해서 홍보함으로써 국방 예산을 딸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하기 위한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야심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판단이 돼요. 아, 경각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소련 기원론자들이 승리를 해요. 아. 왜냐하면 외계 기원은 너무 황당해. 일단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일단 증거 확보가 어려우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소련 기원론자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사실 두 쪽 다 명확한 증거가 없네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소련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설명이 안 되고 외계물체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방법이 있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소련 기원론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UFO 전담 팀이 와해가 돼. 와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련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안보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프로젝트 블루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요게 다시 출범하면서 이름도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로 이때 처음 나온 단어인가요? 확실히 이제 저게 정착이 되죠. 미확인 비행 물체. 비행 물체 UFO. 공교롭게도 다시 재건되고 나서부터 미국에서 다시 UFO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 아, 좀 이상한데요. 그러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그게 50년에 터져서 UFO가 우리 한반도에서도 막 목격이 되기 시작해요. 그 미 공군이 이제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UFO를 목격했다는 그게 실제로 보도가 되는 거야. 미국 본토에. 그거와 같이 발맞춰서 미국 땅에서도 UFO가 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미국에 그냥 웬만한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뭐 크게 관심을 끌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심장부,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나타나요. 자, 근데 이 나타나는 시기도 참 미묘한 게 네. 원래 이제 레이더는 군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민수 공항에 가면은 요새 다 레이더로 관제를 해요. 그죠? 그게 사실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52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자마자 갑자기 워싱턴 DC 상공에 UFO가 출현해. 그리고 그게 워싱턴 국립공항의 레이더에 잡히는 거야. 물론 주변에 있는 군 기지에 있는 레이더에도 포착이 되고 여기저기서 서로 상호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레이더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그동안 놓쳤었던 UFO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때마침 가동하는데 UFO가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타난 게 아니냐.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이게 레이더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니까 그 전에는 잘 안 보이던 놈들이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 근데 아마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 그리고 그때마다 요격기가 출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요격기들이 실제로 UFO를 제대로 못 봐. 그 레이더로 쭉 해서 어디 있다고 알려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없어져. 순간적으로 마치 전등이 꺼지듯이 딱 꺼졌는데 문제는 레이더 기지의 그 레이더 스크린에서도 같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기술이라는 게 당시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7월 26일 날은 실제로 갔더니 이때는 이놈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 있어요. 좀 그래서 보라고. 그걸 이제 추격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시에 이 가장 최정예 그 요격기들이 이 UFO들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이제 대강 계산해 보니까 음속의 9배. 당시는 음속의 뭐 1.5배 내기도 쉽지 않던 상황인데 뭐 9배. 이상하고 우리 일반적인 물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상하고 그렇죠. 이상해. 네. 자, 이 사건이 나니까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서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큰 기자회견이 7월 29일 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 공군의 UFO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다 거기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였냐? UFO 맞답니까? 자, 현재 장비의 성능을 뛰어넘는 뭔가 자연 현상이 존재한다. 그게 뭐냐? 바로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다. 기온 역전 현상?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는 온도 변화가 별로 이렇게 없는데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자, 해가 지고 막 이러면서 복사라고 하죠. 네, 복사열이. 네. 그거 하고 이제 대기가 식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층이 온도가 좀 다른 층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럴 때 레이더가 쭉 가서 신호가 곧 경계면에서 반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났던 UFO를 그걸로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레이더의 펄스 시그널, 그것이 반사된 것이 이제 잡혔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1966년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고요. 그 청문회의 결론이 뭐냐면은 군에서만 이걸 갖고서 조사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민간 전문가,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들한테 프로젝트 블루북 팀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넘겨줘서 제대로 조사 분석을 해서 진위를 파악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자,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있긴 해요. 2년 가까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조사를 했고 그것이 두꺼운 레포트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상당히 뭐 과학적으로 뭔가 중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 자, 근데 이 뭐라 그럴까? 정치인들은 그런 거를 일부러 안 밝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사람이 전 미국의 물리학 회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콘던이라는 저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한테 군에서 뭔가를 준 것 같아요. 어떤 큐 사인을 줘서 그래서 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인데 맨 위에 요약문이 나와. 몇 줄 안 되는. 그 요약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 UFO 문제는 과학적으로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요약문의 결론이야. 자, 그래서 프로젝트 블루북이 없어져 버려. 예. 언제? 1969년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공식적인 그 UFO 전담 조사팀이 1969년 12월 말에 없어져, 사라져 버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자, 2017년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해요. 미 국방부 내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UFO를 조사를 재개한 적이 있었다. 왜? 69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의 그 국방부 안에 UFO 전담 팀이 가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궁금하죠? 네. 자, 그 계기가 뭐냐면 좀 엉뚱한 계기야. 미국의 유타주라고 있죠. 유타주. 유타주. 가축 도살 사건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가축 도살 사건. 그러니까 뭐냐면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있어. 근데 그냥 병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예리한 칼로 장기를 도려내요. 근데 신기하게도 피가 하나도 없어. 그 텍사스에 살던 어느 일가족이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이 싸게 나왔어. 그래서 거기로 이제 그걸 사갖고 저 입주를 해요. 거길 들어와서 사는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목장에서 갑자기 여기 있던 어느 우리에다 가둬놨던 소들이 다음날 가보니까 엉뚱한 데가 이렇게 가둬져 있고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나무 어디 꼭대기에 막 올려져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 위치의 목장에서만요. 그렇죠. 그 유타주의 어느 목장에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알려지니까 미국에 이제 그 보면 돈이 엄청 많은 부동산 재벌이 네. 그 목장을 사들여. 아, 또 UFO에 관심이 네, 많은 그쵸, 그쵸. 부호였구나.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을 전문가를 이렇게 고용해서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투입을 해. 그래서 조사를 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있을 때는 사건이 되게 자주 일어나고 좀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났는데 카메라 촬영 뭐 이거 다 들고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고 이제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숨었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 재벌이 에이 별로 재미없어 그래갖고 팀을 해체해버리고 농장도 이제 팔았는데 그 사건을 갖고 관련 그 조사했던 사람들이 책을 내. 그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 책이 어느 그 국방 전문가 그 책을 사서 보고는 거기에 엄청 흥미를 느껴서 자기 소속돼 있는 그쪽 팀 사람들하고 같이 봐요. 그래서 그 목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실제로 그걸 가서 자기가 또 이상한 체험을 해. 그러고 나서 그거를 한 2년 동안 거기서 UFO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아까 말한 유타주의 그 목장을 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그걸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 그게 뭐냐면 2004년에 샌디에이고 인근 해상 한 200km 떨어진 해상에서 니미츠호라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어요. 핵 항공모함인데 그 항공모함과 주변의 여러 순양함들이 같이 군사훈련을 하는 그 와중에 UFO들이 며칠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늘에서 아까 말했죠, 마치 뭐 유성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돼요. 레이더로 목격이 돼. 자,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뭐가 중요한 사건이냐? 레이더의 증거 자료들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1952년에 그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UFO가 나타났는데 결국 레이더 성능이 좀 떨어져서 결국은 분별을 못했잖아요. 초창기 네. 모델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레이더 성능이 엄청 좋아. 네. 이젠 그래서- 잡혀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목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 자, UFO가 우주에서 대기 중으로 진입하잖아요. 그럼 우주에서 움직이는 게 어디에 포착이 되냐면은 탄도 미사일 레이더. 그거는 우주에 있는 거를 포착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대기로 들어왔어. 거기서부터 움직이는 거 뚝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에 잡혔냐? 그 순양함. 순양함에서 잡아. 레이더로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격기 출격을 시키죠. 훈련하다 돌아오는 그 요격기들한테 가서 그걸 봐라. 실제로 가봤더니 아주 신기한 거를 봐요. 뭘 봤을까요? 자,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에 한 직경 한 200~300m 정도 되는 기포가 하얀 게 포말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요? 바다에서. 안에 들어간 거네. 나와! 처음에 그 편대가 두 대가 이제 갔는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추락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민간 항공기가 됐건 뭐가 됐건 큰 비행기가 거기 지금 물속에 지금 추락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처음에 판단했어. 지금 기포만 보이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UFO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 두 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 대는 위에서 계속 선회하고 한 대가 이놈을 자세히 보려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니까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방향을 딱 틀고 같이 올라오는 거야. 소름이다. 무섭겠다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간이 큰가 봐. 네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보자 하자고 끝까지 같이 그냥 하네. 끝까지 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이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래.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와우. 그러면 거기에 열이 있었어요? 그 물체에? 열이 안 잡혀요. 열이 안 잡혀요? 적외선 카메라면은 열이 감지돼야 되잖아. 네. 그게 공중에 이제 떠 있다가 또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요. 열이 전혀 감지 안 돼. 이상하다. 그래서 그 하원 청문회 보면 거기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자, 거기서 실제로 높은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물체가 잡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추진 동력원이 전혀 감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일종의 저거예요. 그걸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열이 이제 내가 뿜어내는데 상대방이 그걸 내가 뿜어내는 걸 감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술이 있다 이거예요. 스텔스다. 그렇죠. 일종의 스텔스인 거죠. 어. 그 자체로 발생되는 열을 상대방이 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스텔스 기능이 있다. 이제 이게 연막 위장 기술이네요. 하원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 그럴 거 가능성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주에서 잡혔죠 레이더로. 네. 그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게 또 잡혔어. 막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거 갔더니 조종사 눈으로 목격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했어. 대박이다. 그거를 다른 비행기한테 추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요. 오, 영상 그 있어요. 동영상은 적외선 동영상이고 그게 2020년에 공개돼 갖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적으로 지구상의 기술로는 이런 운행을 할 수 있는 비행체가 없어요.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우주 바깥에 지금 발사체를 이제 쏘 올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 왜냐하면 그거 하나 올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고 돈도 엄청 엄청난 들고 자원이 들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엄청 큰 놈이 출발하죠. 그 안에 연료를 가득 담고 네. 그래서 중력권을 벗어나는 거야. 그때 연료를 다 써요. 빈통은 버리고 나중에 조그만 본체만 우주 바깥으로 겨우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그러다가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죠.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재진입해서 재활용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는 뭐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못 나가 다시. 왜냐하면 이미 나가는데 연료를 사실상 다 써버리기 네. 때문에. 근데 UFO라는 놈은 이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들락날락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속에 우리가 보면 수륙 양용차 있죠. 네. 육지와 물속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는 현재 있어.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다니다가 다시 또 튀어 올라서 하늘을 또 나르고 이러는 거는 현재 없어요. 갈매기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샥 들었다 나가는 거. 그게 어디 그런 거 비슷한 걸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아직.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사건이 나중에 이제 불거져 갖고 미 하원에서 또 청문회가 또 열려요. 네. 이야. 이제 이거는 UAP 청문회야.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어요. UAP. 2008년에 그 새로 만든 팀에서는 UFO라고 더 이상 안 부르고 UAP라고 불러.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오브젝트도 페노메나로 바꿔버려. 왜냐하면 오브젝트 하면 뭔가 진짜 인공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현상으로 해야지 이제 뭔가 좀 덜 불편하잖아. UAP 그렇죠. 미확인 공중 현상. 그러면 만약에 UFO는 원료가 뭘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아까 그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전담 팀이 가동되면서 용역 사업을 줘요. 뭘 연구시키냐면은 그런 UFO의 동력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실제로 그 중에 보면 가능성, 파서빌리티가 있는 게 원자력, 핵 추진, 그 다음에 핵 융합, 뭐 이런 융합. 동력원, 그 다음에 반중력. 현재 우리는 아직 그 반중력 시스템을 못 만들죠. 개념적으로 꿈에, 많이 있지 않나요? 네, 반중력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반중력. 그 다음에 굉장한 에너지를 어서 뽑아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이 빈 공간에서 에너지를 무한정 뽑아 쓸 수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연구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럼 UFO가 어디서 오냐? 웜홀 여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레포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SF 중에 고전적인 거 스타트랙 하면 워프 항해 뭐 있죠.
공간을 막 접어갖고서 뭐 가는 블랙홀 화이트홀 이용하면서. 네.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 차라리 그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 던데 길이 같은 그런 느낌. UFO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범위를 확실히 넘어서 우리는 기존까지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는 우리 대기 중에서 움직이는 것만 가정한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주 바깥에서 날아오는 게 탄도 미사일 그 레이더에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주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증거가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도 잡혔죠. 네. 그러면은 우주, 대기, 물속 다 세 있어. 가지 영역을 넘나드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심증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심증을 저만 또는 여기 계신 분만 갖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원의원회 관련 위원회에서 이걸 법으로 해서 규정을 해버려요. 신기하죠? 네. 자, 아주 최근이에요. 2022년 7월 20일 날 진짜 최근이다. 이 AARO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이게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 사인이나 프로젝트 블루북하고 거의 같은 조직이에요. UFO 전담팀이야. 다시 만들어졌네요. 네, 그죠? 이제 이거 AARO라는 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법으로 이제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근데 요거를 만들면서 UAP의 정의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법 이름이 바뀌어 있어. 뭐라고 바뀌었냐? 이 사무실은 뭘 하는 사무실이냐? 바로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다. 아, 우주 해저 다 포함한 개념이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이 다 풀리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미 상원에서 우주에 있다가 대기 중으로 들어왔다,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와서 우주로 나가는 이런 비행체가 존재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UFO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조직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이 정도로 이상한 특성이 아닌 거는 아예 조사를 못해. 여기는 요 세 가지, 우주에서 들어와서 대기에서 움직이다가 물속에서 또 돌아다니다 다시 또 우주로 나가는 이 정도의 이상한 특성을 보이는 것만 취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외계인 것만 보겠다. 그렇죠. 이런 의미네요. 네. 아니 사실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UFO를 주로 목격담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발견된 게 분명 있죠. 제가 90년도에 한국 UFO 연구 협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 아, 연구 진짜요? 부장을 오. 했어요. 그 민간 단체고요. 그 당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규모도 작았어. 근데 갑자기 현역 공군 대령이 회원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 한 달쯤 후에 뭔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그 정보장교로 있던 시절 어느 날 그때가 1980년도인가 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군하고 합동 작전. 대구에서 출발해서 저기 휴전선 쪽으로 가서 뭔가 공동 작전하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그거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봤다, UFO 봤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 북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일단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야. 자체 비행기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지상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위치를 알려줬는데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그 두 대가 쫓아간 거야.
내려오는 걸 쫓아갔더니 이게 어느 순간 남하하다가 저기 포항 쪽으로 가더래요. 거기까지 쫓아갔어. 그러고 거기서 갑자기 그 가다가 고도를 쑥 올라가더래. 그래서 비행기 2대가 이 나선을 걸면서 쫓아갔죠. 한 150m 정도? 해서 200m 사이에 간격을 두고 2대가 좌우 상하로 계속 돌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 가까이 갔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부사령관이었던 그분이 뒤에 타고 있는 친구한테 저걸 한번 우리 공격을 해보자. 공격을.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제가 저 UFO에 대해서 좀 아는데 오늘 또 읽어봤더니 큰일 무슨 난다. 쏘려고 했다가 오히려 격추당한 뭐 일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면 안 자신이 이제 된다? 딱 밑에 보니까 그 포항 앞바다가 저기 빠지면 다 힘들겠다 싶어서 포기했다. 근데 그런 말씀, 그런 걸 들었다는 거를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한국 사람도 내용들을. 있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우리 맹성열 선장님이 전해주는 UFO 이야기가 더 신비롭고 매력적인 이유가 사실 과학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UFO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과학자로서 네. UFO, 외계인의 그 존재, 유무, 그 이야기 자체가 인간 문명에 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우리 세계관이 점점 이제 변해왔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신들이 다스리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점점 과학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구체다 이런 사실도 알게 됐고,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또 이렇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우주 안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일개 행성에 불과하다. 이제 점점 그렇게 우리의 사상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가 우주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생명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외에 기타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개연성을 놓고 보면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맞아. 이런 생각이 맞아. 들잖아요. 네. 그래서 외계의 어떤 존재가 저 먼 아니면 또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게 더 당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한테 또 이렇게 다가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UFO의 존재나 그 외계인의 존재가 인간한테 진짜 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사이에 크고 작은 뭐 사례들 중에 보면 실제로 그 UFO에 바짝 접근을 했다가 화상을 입었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UFO로부터 무슨 광선을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늙지 않는다. 병이 났고 초능력이 생겼다 등등.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잘 보면 옛날부터 설화, 신화 그거하고 좀 구조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UFO를 우주과학 시대의 새로운 신화, 과학 시대의 신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장님과 함께 흥미로운 UFO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신다면요? 자, 세상은 진짜 넓고요. 할 일은 많은데 외계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과 어떤 소통을 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UFO와 외계인은 제 관점으로는 확실히 존재하고 그것도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두 분은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오늘 UFO만 알았는데 사실 이제
단어도 바뀌고 UAP 그래서 이 큰 단어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게 이제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물체 하나에 이제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언젠가는 이게 앞에 계속 모든 단들이 U로 시작했잖아요. unidentified. 근데 이제 확인이 되어서 identified, I로 시작하는 단어로 바뀌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우리 맹성열 선장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지나갔다. 방금? 방금 네, 지나갔다. 뭔가 싸했어요. 맞아. 네.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UFO. 혹시 UFO의 실체를 다 밝히는데 우리 과학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실은 저 너머에. 네. 오늘 흥미로웠던 지식항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멋지게 지식도감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삐리삐리뽀.